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요즘 인플레이션이 계속 꺾이지 않고 있죠. 미국 3대 지수인 다우와 S&P, 나스닥의 상승 랠리를 압박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매크로를 좀 보자면 1월에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랠리를 펼치다가 2월 중 후반쯤 돼서 나오는 각각 지표들에 의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2월 14일 미국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측치 5.5%를 5.6%로 상회하였고 미국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예측치가 5.0%에서 실제 5.4%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2월에는 PPI, CPI, PCE 세 가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발표하고 나서 첫 번째로 2월 14일 1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Consumer Price Index라고 불리는 지수가 예측치 6.2%를 6.4%로 가볍게 상회하면서 아직 미국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CPI 지수 발표 이후 생각보다 주가 하락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가 0.46% 하락했고 S&P 500은 0.03% 하락, 나스닥은 오히려 0.57%로 올라줬는데 CPI가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다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냥 반응이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1월 PPI 지수 발표는 미국 시간 기준으로 8시 30분에 발표가 되었는데 예측치가 0.4%였지만 실제로는 0.7%가 나왔습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조금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PPI 지수는 Producer Price Index로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할 때 쓰는 지수입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또는 도매업자의 관점에서 가격의 가중지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지수는 노동통계국에서 한 달에 한 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PPI를 결정짓는 요소들이 있다면 원자재나 부품, 중간재, 그리고 인건비 이런 가격들이 상승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PPI 지수가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원리는 당연히 생산자 입장에서 원자재나 중간재, 부품, 임금이 다 오르고 있는데 제품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내놓을 수 없겠죠. 기업의 마진율이 축소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표는 CPI의 선행지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지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가격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어쨌거나 PPI 지수는 인플레이션이 향후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알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역시 PPI 지수가 올라가서 CPI 지수도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게 2월 16일 PPI 지수는 올해 하락으로 계속 지속되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당연히 뉴욕 3대 지수 다우는 200포인트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도 1% 넘게 하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24일에 발표된 1월 미국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인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즉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측치인 5.0%를 실제로 5.4%로 가볍게 넘겨주면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았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CPI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PCE는 저번 달 5.0에서 다시 상승 전환하는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3월 지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시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또 미국 3대 지수는 다우는 3%, S&P 500은 2.7%, 나스닥은 3.3% 이상 떨어지면서 이 하락폭은 올해 주간 하락을 최대치로 찍었습니다. 우선 PCE도 나오고 3대 지수가 엄청난 하락을 한 이유가 당연히 PCE 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왜 이 PCE 지수가 중요하냐면 이제 미국의 파월 의장이 항상 FOMC 발표 기자회견 때 언급을 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CPI보다 PCE를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용인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PCE 2% 정도로 언급을 항상 하기 때문인데요. 연준에서 PCE를 신뢰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PCE 지표의 가중치는 소비자들의 상품과 서비스, 선호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경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빵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빵을 덜 구입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대체재를 찾기 시작하는데 이런 개인 소비자 지출을 PCI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변화를 CPI는 유기적으로 반영하진 않지만 PCE는 반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계의 소비만 반영하는 CPI보다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시키는 PCE의 지표가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CE는 미국 GDP의 70%를 반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GDP에 아주 밀접한 수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PCE를 아주 중요한 지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PCE 지표가 낮아지면 페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언제 끝날까요? 연준이 선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척도인 코어 PCE 수치가 빠르게 2%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줘야 인플레이션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코어 PCE 수치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빨리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빅테크 기업에서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
노동시장은 아주 좋죠. IMF에서 이야기하는 올해 23년 연말에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가 3.5%까지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구성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예측치는 예측일 뿐 너무 정확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여전히 빨리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는 않죠. 전문가들의 의견은 넉넉하게 24년도에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2%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재미있는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글로벌 파이낸셜 데이터에서 본 10년 고정만기 국채 수익률과 S&P 500의 총 수익률을 연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국채금리가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관계는 많이 상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과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신다면 CPI나 PCE 등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의 지수들이 높게 나오고 꺼지지 않으면 미국은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혹은 높은 기준금리 상태로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의미는 사실 우리가 정말 최상으로 잘 대응한다고 해도 그냥 분할로 계속 저렴해진 주가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표는 미국 기준금리와 S&P 500의 주가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사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경기 침체가 와서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리면서 투자 타이밍을 보고 주가를 저점에 맞추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에 진입할 때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주식이 시장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투자를 권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클래식하게 과거 투자 현인들의 조언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처럼 금리 최고점에 다다른 상태가 거의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채권이나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타이밍이 된 것이죠. 적극적이라고 하는 게 몰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분할로 계속 매수한다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솔직히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트레이딩 실력이 없어서 저점을 맞추기는 정말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주가들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의 계좌도 대부분 파란불로 물들여져 있고 사실 주가가 회복한다고 해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저가 매수로 평단을 낮추다 보면 언젠가는 대세 상승장이 돌아왔을 때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하락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횡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각자 맞는 투자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단기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장기 투자자이므로 계속해서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